지난 6월 30일이죠. 그 법원이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을 네. 기각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통상 뭐 증거 인멸 정황 없고 네. 도주 우려 없다 이렇게 기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렇죠. 그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좀 코멘트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의문이다. 이 얘기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증거가 없지 않냐. 너희가 이제 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뭐 돈을 50억을 약속 받았는지부터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입증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좀 어렵긴 한 게 그때 네.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에 11월 이때쯤에 이제 그 뇌물을 대장동 업자들을 도와주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대장동 업자들이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에서 사업을 준비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은행 관계자, 뭐 하나은행 관계자 회의하고 할 때 박영수 전 특검과 그 밑에 있던 양재식 특검보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다는 게 그 검찰 그 저희가 그 계속 보도했던 검찰의 수사 증거 기록 안에 그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그럼 박영수 전 특검이 그때 뭐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민간인인데 내가 도와주기라고 돈 받기로 했어. 이런 범죄가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본 게 2014년 11월에 우리은행 우리금융주재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인이잖아요. 금융기관인이 되면 범죄가 성립이 돼요. 우리가 특경가법이라고 하는 특정 예. 뭐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내가 뭐 은행에 있거나 뭐 금융지주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뭐 너 대장동 너네 그 사업할 때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 여신의향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돈을 빌려줄 거야. 왜냐하면 그게 대장동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딱 신청을 했는데 점수를 더 잘 받으려면 저희는 뭐 하나은행에서 얼마 빌리기로 했고 우리은행에서 얼마 빌리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지급 보증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대출에 대한 예. 그게 필요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박영수 전 특검이 그 당시에 우리 금융지주의 의장 신분에서 그걸 했다. 우리은행에 어떤 청탁을 해서 그런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50억을 받기로 뭐 했다. 뭐 200억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뭐 각까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게 뭐 갑자기 200억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안 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안 했죠. 네. 예. 그러니까 200억을 처음에 받기로 했다가 우리은행이 내부 그 프로세스에서 걸려서 그때 당시에 아마 대장동이 대출 못 해준다 하고 여신의향서 1,500억 정도만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업의 컨소시엄이 있잖아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라는 그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은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이 들어갔죠. 네, 하나은행이 했죠. 근데 우리은행은 어떤 성격이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뭐 양재식 특검보가 뭐 정말 신의 한 수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은행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누워버리면 우리은행이 일종의 백업 같은 장치였죠. 그 백업 장치 역할을 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좀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게 아니 우리은행만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컨소시엄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범죄를 모의를 할 수는 있었어도 성립이 안 되는데 저것만 갖고 아마 영장 치면 기각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100억 상당의 부동산과 뭐 100억 정도의 법률 자문 수수료, 대장동 사업을 하는 토지 보상에 대한 법무법인을 끼고 하니까요. 토지 보상을 할 때 법률 자문 수수료를 약속했다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200억 말고 50억만 받을게.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마 진술 외에는 지금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도 뭐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 진술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뭐 진술에서는 분명히 어떤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나왔다거나 하는데 일단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적 법률적 네.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부분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이거는 결국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렇죠. 근데 사실 뉴스타파에서 지금 기사를 좀 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황보승이 왜냐 다른 거 하다가 네, 좀 그걸 네. 쓰지를 아직 못했는데 아마 네. 내일쯤 기사를 쓸 텐데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그때 당시에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뭐 확실하게 뭐 약속을 해서 뭐 무슨 약정서를 맺었다거나 이런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지 그렇죠. 말고 박영수의 딸이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2015년 6월 이제 그 사업이 막 시작되면서 박영수가 딸이 가는데 그 따님이
부동산하고는 뭐 이런 아무 관계 시행사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분 커피숍 하던 분이에요. 커피숍을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수사 기록에 나오면 보면 커피숍을 했고 자영업을 했고 그 전에 그 일산대교라고 있습니다. 그 민간이 운영하는 네. 그 통행료 받는 거 거기 민자도로. 예, 거기서 네. 일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갑자기 들어가요. 근데 한 달에 한 실수령액으로 한 4,500만 원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다녔으니까 6년 네. 동안 다녔잖아요. 네. 연봉 6, 7천이라고 치면 6년치 연봉이 한 4억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1억을 빌려줬다.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딸에게 11억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연봉 6천만 원한테 11억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근데 제가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곽상도의 아들에게는 5억을 빌려줘요. 5억을 빌려주는데 그건 좀 이유가 좀 좀 납득은 돼요. 뭐냐면 이 곽상도 아들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그 마련하는 자금으로 5억을 빌려가는데 그걸 빌려줘요. 근데 곽상도 아들 5억인데 여긴 11억을 줬는데 왜 빌려준지 아세요? 김만배가 진술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해요. 네. 생활비가 모자라다 그래서 11억을 맞아요. 빌려줬답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그 박영수의 딸이 씀씀이가 크대요. 씀씀이가 커서 월급으로 생활비 안 되고 그 고급 외제차를 타고 반포에 아주 유명한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그거 벌어서는 화천대유 월급 가지고는 씀씀이가 커서 안 돼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화천대유에서 5번에 걸쳐서 1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아무런 담보도 잡질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특혜네요. 저는 이거 뇌물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뇌물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에요. 왜 뇌물이냐면 네. 이 11억 원을 빌려주잖아요. 5차례에 걸쳐서 빌려줬는데 그때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였죠. 특검이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부터 뭐 11월부터 특검이 출범을 했고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앞서 곽상도 아들 같은 경우는 곽상도 뇌물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었죠. 판사가 네. 독립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아니다. 예. 곽상도의 아들은 결혼을 해서 따로 분가를 해서 살고 네. 곽상도 아들이 같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한테 50억 준 게 뇌물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참 재밌는 논리예요, 그것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박영수의 딸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씀씀이가 이 크신 따님을 박영수 전 특검이 계속 생활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 되고 나서 공직자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벌이가 줄잖아요. 변호사 할 때보다. 그걸 대신 김만배가 준 겁니다. 11억 원을. 근데 씀씀이가 진짜 큰 건가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 아마 3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와우. 30억 정도 하는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취직을 시켜서 박영수 본인도 고문으로서 2억 넘게 받아간 데다가 딸은 월급으로만 4억을 넘게 받았고 그리고 11억 원 그럼 11억 원의 대여를 가장한 빌려주는 것을 가장한 뇌물 제3자 뇌물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아파트를 한 채 주죠. 그렇죠. 화천대유가 분양했다가 미계약 계약하지 않는 나머지 2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박영수의 딸에게 줬는데 이미 2021년 6월쯤에 줬는데 2021년 6월에는 이 아파트의 시세 자체가 14억 원 정도 분양가 7억인데 14억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을 때예요. 와. 이미 2배가 돼서 시세가 형성돼 있을 때 그걸 준 거는 7억을 준 거죠, 그냥.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뇌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이득을 사실상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뇌물이죠. 그거는 왜 뇌물이냐면 이미 그 14억 2배 정도 됐는데 이분이 무주택자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포에 그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무주택자도 아닌데 이분한테 주택이 뭐 이사갈 계획이 있다고 해서 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주택법 위반으로 아마 이분 이권 대신 그 박영수의 딸도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예,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이 검찰이 이번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딸 부분은. 네. 제가 볼 때는 딸에게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를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막 허우적 대봐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미 박영수한테 얼마 갔을까 딸과 합쳐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을 전 수사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영장 기각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미 그 딸을 통해서 딸한테만 간 게 20억이에요. 근데 딸 계좌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네, 특히 이거 돈과 관련된 네. 거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딸 계좌 추적은 했을까요, 제대로? 안 한 거였죠. 어? 제가 부동산이라든지 볼 때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제가 검사라면 그 부분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20억 정도가 갔는데 그거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갔잖아요. 거기는 20억 가까이. 20억 상당 뭐 부동산까지 합치면 20억, 11억은 뭐 대여를 5차례 걸쳐서 해준 것이고 세상에 어느 회사가 연봉 6천만 원짜리 직원한테 생활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 생활비를 11억 원을 줍니까? 저도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안 했다. 저도 각상도 아들로 태어나거나, 예? 박영수의 딸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원래는 이게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2021년 9월에 원래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근데 검찰이 1년 반이 지나도록 강제 수사 안 했죠. 예? 국회에서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니까는 지난 3월에서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떠밀려서 수사했고, 그러면 1년 반 동안 박영수 특검이 또는 딸이 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예요. 네. 거기에 어미준 부장검사 네. 박영수 특검 밑에서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 아마 그 장시호 씨가 그때 제출했던 제2 태블릿 있죠. 예, 예. 근데 변희재 씨 주장에 따르면 예. 그 이 태블릿에 어미중 검사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 자기가 이렇게 태블릿 들고 하다가 찍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미준 부장 검사가 자기가 모셨던 특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저는 언론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그 비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참여연대 논평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날카롭게 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제19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방금 지금 봉 기자님이 얘기하신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평을 했어요. 요즘 그 검찰은 그냥 막 봐주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약에 검사다. 내가 이분 봐줘야 돼. 친한 분이네, 존경하는 분이야. 그러면 그냥 봐줬던 내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엉성하게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됩니다. 무죄 그럼 받도록? 법원에서 무죄를 그냥 주죠. 그래서 사실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보면 아무리 빨라야 지금 특검이 내년 1월 내년 1월 정도에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면 특검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2번 수사는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다. 그렇다고 특검이 출범해서 그걸 재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재판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엉성하게 기소해서 공갈빵 보면 이렇게 크지만 안에 텅 비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공갈빵 기소다. 공갈빵 기소 같은 걸 하면 특검이 출범해봐야 박영수 전 특검은 아마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박영수 특검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지금은 이재순 변호사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데 그 박영수 특검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이재순 변호사예요. 본인이 직접 자기가 변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양반이 지인한테 검찰은 영수형을 죽여야만 지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일단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한 공 기자님이 얘기한 거하고도 약간 맥락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손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쇼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2023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내가 권력자의 뭐 친인척이고 아내고 부부 가족이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민주주의의 가장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법치주의가 지금 법원에서 제대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뭐 돈 있고 빽 있고 한 사람들은 뭐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이 근데 그걸 막아주지 되게 못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영장 전담 판사 중에 그 굉장히 뭐 자기 이렇게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영장을 내주고 안 내주고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면 구속이 되면 아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 언론이 기사를 거의 그냥 뭐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듯이 써버리거든요. 그 사실은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구속을 막아주는 정관이 제일 비쌉니다. 네. 1심, 2심 뭐 이거 그 변호사비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심 재판을 맡아주는 게 1,000만 원이다면 구속을 막아주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요.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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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속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이 그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한 거죠. 야, 뭐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보이는데 이거 영장 청구 왜 한 거니? 굉장히 좀 망신을 준 거죠. 몰라요. 검찰은 웃고 있을지도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됐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무슨 있겠어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정말 검찰에서 이 박영수 이상한 문제가 있어. 수사를 해보니까 또 범죄 혐의점도 있고 반드시 해야 돼라는 건가? 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해서 빨리 재판에 넘겨놓으면 특검 때는 고생 덜 하실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번 그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일했던 후배 변호사의 녹취록을 한번 유튜브에서 튼 적이 있는데 그 후배 변호사는 이제 박영수하고 같은 변호사에서 네.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영수 특검한테 대장동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헤쳐먹어도 너무 많이 헤쳐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뭐 간접적인 증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하고는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미 2014년에 대한 변호사협회장 출마를 하거든요. 그렇죠. 출마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바쁘니까 양재식 특검부한테 야 네가 대장동 얘들이랑 회의도 하고 좀 관리해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변호사협회장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선거비만 뭐 3억 정도를 대장동 업자들이 나무기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왜 3억입니까? 수사 기록에 1억 5천으로 돼 있고 법무법인 강남의 천화동인 6호에 이제 바지 대표로 돼 있는 조현성 변호사가 자기가 2억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치면 3억 5천. 두 명이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안 맞으면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 나온 진술들이 다 있는데 그거 왜 3억? 그러니까 언론도 검찰이 불러주면 3억이구나, 3억 받았다는구나.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 3억이 약속한 뭐 200 뭐 약속금 박영수가 대장동을 도와준 대가로 간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보세요. 한번 보시면 보도 다 똑같습니다. 한두 매체한테 딱 그 내용을 불러주면 그게 계속 확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그 3억 아닙니다. 그게. 나무기 3억을 준 것처럼 되는데 나무구 진술을 보면 1억 5천 했다고 돼 있고 조현성 변호사가 따로 자기가 또 2억을 대줬다는 거죠.